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또 날씨가 좋았습니다. 네. 며칠 강하게 내리쬐서인지 한강변에 보면은 그늘막 텐트들이 참 많이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네. 국회에서는 천막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낮에 제가 올 때 보니까 본청 네. 앞에 천막이 하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도 하기 전에 그 해병대원 특검 수용을 촉구를 위한 농성을 벌인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후 상황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아마 민주당에서 예측이자 경고하고 있듯이 역풍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직접 물었죠. 한 기자가 대통령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윗선까지 그럼 어디까지 처벌을 법적으로 하라는 거냐, 이 경로하셨다는 부분이 사실이냐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통령께서 사실 질문을 피해 갔습니다. 본인이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안타까워서 경로했던 취지로 답변했거든요. 국민들이 바랬던 질문, 그 답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군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 사실관계만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았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 원인 정확하게 규명해야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이른바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 전화를 하고 국방부가 기록을 경찰로 이첩된 부분을 가져오고 그 과정 중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를 한 내역이 확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럼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군과 관련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통신 보존 시한 1년이 지나면 증거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왜 부르지 않냐, 왜 수사가 더디냐, 왜 제대로 증거물 같은 거 확보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있으셔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수용해야 이 총선의 민심을 받든다는 평가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네요. 맞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거의 혼자서 출마를 하고서는 당선이 된 이후에 굉장히 강성 발언들을 매일같이 내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수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강한 표현이 나가지 않아도 스피커로서 본인들이 어떤 친명 호위대들이 국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뒤에 조금 더 빠져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특검법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특검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이 미진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여야 간의 합의로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이 사망사고가 작년 7월경에 있었던 것이죠. 여름에 홍수가 있었을 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공수처가 지금까지 사람들 수사하는 것은 최근이지만 그동안에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보수 패널로서 나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사기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저는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브리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얼마나 더 남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뭐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거나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특히 윗선의 개입, 사건 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넘어서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느냐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얘기 중에 만약에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특검 요구하겠다.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 굉장히 답답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수처에서 한 번쯤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뭐 지금 탄핵이란 단어 자체도 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젊은 사람이 너무 아쉬운 그 목숨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정쟁화시키는 것,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저는 너무 정쟁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우여 위원장은 이 특검이 중복적이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만큼 이 사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궁금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 제안.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6개월 이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라든지 후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마 예상자들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떠한 검찰개혁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기치하에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 의안을 상정을 시킨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기소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은 함께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20대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는 여전히 이제 검찰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떠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6대 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 이렇게 두 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도 이제 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지금 한 9월 정도까지인데 본인 임기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인 임기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했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부패와 경제로 분류가 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직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하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굉장히 그 높은 형으로 지금 징역형에 대해서 구형이 되어 있고 6월 초에 아마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또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제로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도 6대 범죄 그리고 2대 범죄로 남으면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을 때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보완 수사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은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하고 바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경찰로 돌아오고 그러면 경찰에서 다시 해서 올리고 네. 이러니까 수사가 지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말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뭐 민주적인 절차, 검찰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또 아킬레스건으로 보이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기에 대한 방해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러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검찰개혁 압박, 그 수위가 상당한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왜냐하면 사적 보복이다, 이거 개인적인 복수심이다, 국민의힘에서 막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니까요. 개인적인 복수이고 또 처벌 회피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는 내가 정말 사적 복수심으로 한다면 내가 그냥 그 나를 기소한 검찰을 찾아가는 거다. 이건 사적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국회의 어떤 의정활동 일환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을 빼고 왜 여러 국가에서 입법 내로 이 수사기관과 이 공소기관을 분리하고 있는지는 저희 사회가 숙고할 필요는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일반 사건은 좀 덜 그런 편이지만 이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으면요. 수사와 관련한 어떤 정답과 목표를 기소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언론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거나 특수부 수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재벌을 수사한달지 어떤 정치인의 비위를 수사한달지 그러면 언론이 굉장히 그 사안의 하나하나 현안을 굉장히 집중 있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수사해봤더니 불기소네요. 혐의 없습니다라고 끝내기가 조직의 논리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특수 수사라고 지칭되는 재벌 수사, 정치인 수사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거든요. 일단 기소를 해보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우리 이게 법률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법원 판단에 한번 맡겨보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의무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기소권까지 같이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점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수사 역량, 경찰이 비교적 검찰보다는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법조인들이 많이 계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른바 검수완박이 일단 수정된 이후에 사건이 지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찰의 업무가 과중됐다. 과중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사과를 기피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과는 또 별도로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공감하는데 네. 다만 시한을 6개월로 못 박아놓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제가 어느 한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 신속한 처리를 언급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정치서였거든요. 이거는 수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검수완박 저도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테면 고발인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기관에 이거 들여다봐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고발인은 무혐의가 나와도 이의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경찰이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입법 공백이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피해를 피해자들이 범죄에 또 피해자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 좀 천천히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한 두 법조인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장 후보 선명성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장 후보들이 개혁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추미애 당선인은 6선이죠. 검찰개혁을 위해서 신속한 원구성을 하겠다. 역시 6선인 조정식 의원은 의장 1호 과제는 역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기 의장 후보군이 중재보다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상황인데 이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굉장히 거대 야당으로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할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당선이 되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국민들께서 좀 실망
실망하셨던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만큼 이번에 또 득표를 했고 많은 당선인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법상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이제 뭐 김 의장이라든지 의안을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민주당 원래 소속이었었잖아요.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좀 압박을 넣었고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이 결국엔 의안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친명이라는 것들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중립적으로 뭐 기계적 중립할 필요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결과적으로는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어떤 검수완박 시즌2라고 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개정안을 냈을 때 그것들이 국회에서 당연히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 거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여야가 지금까지는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서 좀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국회의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4파전인데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네 분이 사실은 다 친명계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저는 제3지대로서의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본인이 후보로서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이게 많은 표를 주셨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한 것일까? 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 처분적 법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위헌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이 폭주하는 모습들 결과적으로는 다시 국민들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당의 중재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인데 뭐 중립에 대해서 뭐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검찰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의 공약으로는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당적 보유하지 않는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당에 어쨌든 협의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사실상 협의를 넘은 합의, 그러니까 여야 간의 의견 일치까지 도출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다 보니까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연기됐던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또 공약들을 내놓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한 목소리가 국회의장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오느냐? 저는 작용과 반작용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냐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거의 9번 하셨어요. 네.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사자 지휘기도 하셨어요. 물론 헌법상 권한인 거 맞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과거 정권에서 왜 가급적 그 행사를 최소화했느냐. 대단히 예외적인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거부권 행사라는 건. 입법권을 최소한 존중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죠. 총선 패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다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문제의식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합의라는 어떤 명분을 쫓는 게 과연 정답인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입법권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목소리가 물론 평상시 같으면은 좀 나오지 않고 언론 주목도도 떨어졌을 텐데 지금 국회의장 저희도 다루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지형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이 3기 대통령실 구성을 완료한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정수석실이 다시 되살아났는데요. 예초에 그 제왕적인 대통령제 부작용으로 치부가 됐었던 민정수석실.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부활이란 점입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됐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를 했는데 반면 야권은 민심을 외면하고 검찰을 장악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역할과 또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과거에 큰 틀에서는 친인척 관리를 하고요. 대통령과 관련한. 그리고 민원 해결이나 민심 청취 기능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중에 어떤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정기관에서 보고서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민심 청취라는 어떤 명분으로 허용이 되었던 건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후보 때 이게 거의 시그니처 공약이었었습니다. 네네. 이게 민간인을 사실상 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뒤를 캐고 이런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여러 차례 육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는 국민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국민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의식이 어디 갔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제가 흔들리면서 법무부로 이관됐던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 어제도 기자회견장에서 왜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셨냐라고 했더니 이건 비밀이라서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로 이런 인사 시스템 가져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FBI 출장까지 갔습니다. 출장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럼 다시 이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는 건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과 갈등 기류가 있다, 긴장관계에 있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죠. 네. 김건희 여사 신속하게 부르겠다, 소환하겠다, 임기 내에 어떤 수사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그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그것도 검찰국장, 대검 차장, 요직을 거친 분입니다. 그런 분을 앉히는 저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을 사실상 직할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민정비서관실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인사 같은 거를 다 이제 관할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정수석의 민정 자체가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야권에서는 오히려 민심을 외면하고 검찰을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이름이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뒤를 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빼는 것이죠. 사정 기능에 있어서는 이번 민정수석에서는 넣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였어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뒤를 캐는 것이 너무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황운하 의원이 지금 3년 실형을 받고도 뭐 지금 다시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 사건에 있어서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작년 11월에 여기에 대해서 3년형을 받았을 때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의 민심을 너무 청취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대화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국정기조 변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민심 청취 기능으로서 민정수석을 다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사전 기능 같은 것, 이런 거 뒤를 캐는 것, 이런 것들은 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심 청취,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정확한 라인으로 해서 물론 지금도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각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민심을 듣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민정수석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똑같이 한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부활했었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어떠한 선거 공약으로서 이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2년 동안 해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만들겠다 했던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언론 브리핑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기자들이 왜 폐지한다든 다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소상히 직접 육성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의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편 국민의힘은 새 원내 사령탑이 정해졌습니다. 이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주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 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죠. 조만간 비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시점과 경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 인선은 어떤 인물이 나와야 하고 또 한동훈 등판론이 불거졌었던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언제가 돼야 최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인선이 되었는데 아직 비대위원들은 인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어저께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물살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할까 한 40여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문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원 100%로 되어 있는 이 룰을 개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준석 대표와 그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경선으로 붙었을 때는 당심 70% 그리고 민심 30%였는데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당원 100%로 룰이 바뀌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왔었는데 다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떠한 당정 간의 수직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립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중간에 낙마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좀 룰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룰을 개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조금 룰 개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청취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늦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총선의 참패, 패배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간을 주면서 이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6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가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큰 상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겠다는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이 들어오는 인선 과정에 있어서 누구의 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에서의 어떤 뭐 인사라든지 뭐 그때 그 공천을 받았던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비대위원 그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쓸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민심을 더 청취할 수 있는 분들 지금 당원 룰에 있어서도 7대3으로 하느냐 뭐 천목회 같은 경우 5대5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민심과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과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인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할까요? 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것이다.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히 당원들에서는 압도적인 1위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만큼의 어떠한 개인적인 모습, 그 개인적인 매력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왔을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었던 당을 살렸던 것은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지금 별다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언제가 되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나올 나올까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선의 책임론이 좀 희미해지는 8월 말, 7말 8초 전당대회론까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급해서 정치적 공간이 비교적 열리고 있고요.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없어서 반사적으로 그 공백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